오케이. 자, 2017년도 연세대학교 편입 논제 사회계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물론 당연히 이 당시에도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부분은 뭐가 어려웠을까? 영어 제시문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시문 다가 어려웠지. 그리고 여러분들 편입학 전형에서는 매년마다 학생들이 각각의 제시문의 핵심적 관점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독편서나 편준 사이에 제시문가가 이러이런 내용이죠, 나가 이러이런 내용이죠 라고 올리는 거 다 무시하세요. 그거와 전혀 무관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제문을 내가 찾았다 찾지 않았다가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편입 논술 중에는 여태까지 합격자 중에는 주제문을 누구는 긍정으로 보고 누구는 부정으로 봤던 것도 합격한 적이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즉 논거의 타당성이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시문 가나다의 주제문을 맞췄다고 붙나?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쓴 글 자체가 주장과 논거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그리고 논거에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여태까지 뭐라고 했었냐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논술을 가르칠 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붙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뭐 주요 학원의 강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지금도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은 떨어진다. 아니 워낙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지. 선생님도 주요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요 학원에 있어 보면은 실제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합격자가 많았지. 그때도 나머지 그 강사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우리가 1차 합격과 2차 합격이 있잖아. 1차 합격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2차 합격도 상대적으로. 여기서 상대적으로 말하는 게 뭐야? 가르친 학생 대비 합격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됨?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건 뭐냐면, 자, 논술을 배울 때는 합격을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독해의 방식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글쓰기 방식으로 글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시죠. 문제 1번. 제시문가와 제시문가는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주제가 불확실성이나 위험입니다. 위험.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렇게 유사점이라는 건 공통점이죠. 그래서 제시문 1번과 제시문 2번과 제시문 3번의 주제가 위험이야. 그럼 위험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이겠죠. 이건 길게 짧게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없으면 비교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공통점을 쓰지 않아도 관계없어. 차이점 중심의 기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돼. 그리고 공통점은 전체가, 자, 만약에 1000자면은 이렇게 공통점은 100자 정도 써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건 차이 중심의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을 쓰고 그 다음에 자, 기준을 2개 정도로 해서 제시문 가하고 그 다음에 난데, 이때 우리 14년도 거래와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거 제시문 가가 인터넷 그 교환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제시문에도 2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까먹으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시문 가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시문 가에서 우리는 2가지의 관점과 제시문 나에서의 관점을 찾아내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3자 비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자 비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그런 3자 비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1에서 필요하다면 표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 표를 활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 어휘로 글을 기술하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1번을 봅니다.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유형을 보는 거야, 유형. 맨 처음에 빠르게 유형을 보고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전체의 글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제시문 라에 소개된 사건 이후 화산 폭발에 대비하는 항공기 운항 정책을 수립한다고 가정하자 제시문 가에 소개된 2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 입장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는 두 번째 문제의 경우도 이렇게, 자, 몇 자입니까? 이거 대략 600자. 그죠? 이게 신입학 전형이고 편입학 전형이고 지금은 신입학 전형의 문제가 작년부터 바뀌었잖아. 그래서 500자에서 600자가 4문제고 편입학에서도 사회계열이 4문제죠. 인문계열은 주로 비교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비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비교만 배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인문계열에 나와 있는 제시문 자체가 현상형 제시문이니까 그 제시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뭐야? 해석이죠. 도표가 아닌 경우에는 인문계열도 공히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떠한 유형인지 그 유형이 비교와 해석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라에 소개된 사건 요거 몇 자입니까? 대략 이거 50자에서 100자. 이런 현상형 제시문은 길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길게 쓰면 여러분들은 어때? 분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뒷부분에 변별력 있는 글을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제시문가에 소개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럼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제시문가에서 여기는 이제 항공기 운항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죠. 항공기가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데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 논리를 통해서 항공기 운항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가지고 위험 분석이 아니라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의 파괴의 가능성 때문에 이거를 억제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시문 가의 첫 번째 뭐야? 사전 예방, 두 번째 위험 분석. 오케이? 그럼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항공기 운항 정책이죠. 정책이란 말이 중요해. 항공기 운항 정책. 제시문가에 소개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정책이라는 건 누가 주도합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항공기 회사, 그렇죠? 바로 항공기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국가가 결정할 때 결정의 전제로서의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전 예방을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사전 예방 원칙은 타당하지 않고 위험 분석이 타당하다. 혹은 역으로 위험 분석은 타당하지 않고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사전 예방 원칙이 타당하다 하고 여기를 250자 이렇게 해줘도 관계없어. 혹은 위험 분석이 타당하다 하고 250자 역시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 예방 원칙이 타당하지 않고 위험 분석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점 자체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입장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구성이 될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절반으로 하고 이걸 절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옹호하는 입장을 1, 2 이렇게 두 가지의 논거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구성이야 구성.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견해지요. 견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비판형이라고 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면 얘를 옹호하겠고, 그죠? 얘가 반박하게 되는 거죠. 옹호와 반박. 그럼 옹호와 반박에서 단순하게 사전 예방 정책 자체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러한 사전 예방 정책을 항공기 운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까? 혹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되는 이유를 현상 개념, 즉 사전 예방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의 가능성, 이걸 연결해야지 잘못하면은 개념만 분석하다 보면은 구체적 분석, 즉 논거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문제 2-1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2-2번 문제. 2-2번을 보면은 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행위자는 크게 나누어 국가와 항공사.
아까 얘기했던 항공기 운항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뭐라고 하죠? 이거 주체,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혹은 당사자, 이걸 뭐 파티라고 하죠, 파티. 당사자들. 국가와 항공사들의 의사결정이 제이시몬 다에서 소개한 4가지의 종류의 합리성 중에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지 각각이죠. 그러면 국가가 여기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그 다음에 항공사가 시행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도 똑같아. 여기에서 제이시몬 라의 나의 내용을 짧게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먼저 국가의 입장, 그 다음에 항공사의 입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국가가 결정한 국가의 N1이라는 결정은 자, 여기는 우리가 합리성이 모소적 합리성과 전략적 합리성이 있어. 그리고 역시 항공사도 모소적 합리성과 전략적 합리성이 있어.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결정 자체가 나의 주체적 결정이냐 혹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느냐이죠. 그러면 특히나 내가 이를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상호 영향이 있고, 그러나 자, 모수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은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이 제이시몬 다입니다. 다. 주어진 환경이 타인의 결정에 따라 변하지 않아. 뭐야? 주체적 결정이야. 근데 이러한 주체적 결정을 하는 경우에 불확실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모수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면 그 합리성 자체가 uncertain related가 있고 risk related가 있어.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주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의 주체들이 내린 결정 자체가 모수적 합리성이냐 아니면은 전략적 합리성이냐. 전략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나의 결정 자체가 다른 대상 자체, 관계 대상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 합리성이 아니라 모수적 합리성의 경우에는 타인의 결정에 변하지 않는 것. 이랬을 때에 거기에 보면 제이시몬 다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밑에 세 번째 줄. 위험과 관련된 합리성의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라도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확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불확실성과 관련된. 자, 여기 보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좀 이따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제이시몬 다의 내용을 보면은 모수적이다, 전략적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성에 의한 결정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이고 독립적 결정인가. 주관적이고 독립적 결정인데 이 과정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독해만 정확히 하면 어렵지 않은 건데 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걸 보면은 모수적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그러한 개념은 본문에서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어휘 자체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 중에서 그런 어휘와 관련된 특정한 개념이 있겠지. 그 개념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국가와 항공사의 결정이 두 개의 결정 중에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지. 국가가 항공기 운항 자체를 초창기에 억제한 거는 이건 모수적 합리성이지. 여기서 끝나지 대부분. 혹은 항공사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은 이거는 모수적 합리성이야. 국가는 전략적 합리성이고. 그럼 그 다음 중요하죠. 왜냐하면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 써. 왜냐하면을 안 쓰고 그것도 기껏 쓴다고 해도 국가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혹은 국민들의 생명을 고려해서 한두 개의 내용을 쓰면은 변별력이 있을 수 없겠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논술 문제에서는 특정한 현상이 있다면 이 현상 자체를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의 구체성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야. 국가의 선택은 예를 들어서 모수적 합리성이다. 아니면은 전략적 합리성이다. 그럼 모수적 합리성이라고 판단한다면 왜냐하면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판단한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몇 자? 이거
역시 250자, 여기에서도 250자. 이때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높은 글을 쓰려면 본문 많이 갖고 오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제이시문 다도 그렇고 라도 그렇고 오랜만에 이 연세대학교 편입 논술 문제가 이론형 제시문이 많네. 이론형 제시문이라는 건 문학작품이나 현상형 제시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개념어가 많아. 개념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아, 내가 개념 규정을 했구나. 그럼 본문을 갖고 와서 베끼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추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요약이 되는 거야. 단순한 요약이 되는 거야. 그럼 나만 요약합니까? 남들도 다 요약해. 본문을 갖다 베끼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해도 많은 학생들이 본문을 갖고 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왜 내가 주요 학원에 있을 때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을까? 대부분의 강사들은 본문 요약하라고 가르쳐. 내가 알고 있는 강사들만 해도.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요 학원에 있는 강사 중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가서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추론이라는 건 말이죠. 연대가 뭐라고 했다고?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해서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언어는 뭐야?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딱 규정해 주는 거잖아. 그럼 대상 자체를 언어가 다 규정합니까? 규정하지 못해. 우리는 언어가 규정한 것을 보고 그 규정한 언어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론이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자체를 언어로 완벽하게 포착한다면 추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논술 문제를 볼 때에 이것의 의미가 뭐지? 이것에 내포된 의미가 뭐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본문을 그러니까 이론형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얘를 다 현상형 제시문으로 봐야 된다고 했지. 오케이? 자, 일단 방향은 선생님이 다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제시문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어가 아까 뭐였어? 주제어가 아까 뭐였죠? 주제가 위험이었죠? 자, 위험. 선생님이 옆으로 빠지는 건 목말라서. 여기서 이렇게 마시니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목말라서 가서 물 먹고 왔습니다. 자, 가본 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위험 자체가 뭐지? 항상 우리는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럼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왜 사전 예방 정책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는 왜 위험 분석을 해야 되지? 즉 논술 문제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주제어가 있으면 주제어를 접근하는 방식은 먼저 항상 규정 뭘까?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사전 예방 원칙을 써야 될까? 왜? 그럼 사전 예방 원칙이 더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 그리고 how, 어떻게, 이거는 방법론이야.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될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자체에 대한 규정, what, 그 다음에 how, 방법론, why, 이유, 이런 것들을 써줘야지만 내 글이 갖고 있는 변별력이 높아지죠. 그렇지 않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베끼면 다 뭐야? what이야, what. 당연히 그러니까 내 글에 변별력이 없겠죠. 우리는 주어와 수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논술 문제에서의 주어는, 자, 위험은 여기 위험이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A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 위험에 대한 규정이고 이 A가 뭐지에 대한 분석은 그것의 속성이야. 그 영어 우리가 배울 때 성상 형용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러한 이 수로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 특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why나 how나 what이 된다고. definition이 될 수 있고 그것에 근거를 쓰기도 하고 그것의 방법론을 쓰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에는 그런 걸 염두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위험 자체는 뭐지?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왜 우리가 그런 위험에서 이러한 위험을 이렇게 사전 예방 원칙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지? 그럼 사전 예방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보다 많은 다양한 논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볼까? 자, 나중에 후회하느니 안전한 편이 낫다. 뭔 말입니까? 지향성이 뭐야?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죠. 이 안전이라는 게 뭐야? 사전 예방 원칙은 환경정책, 예측되는 편익과 비용을 계산. 편익, 비용이란 건 뭡니까? 경제적 합리성이야.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 자체가 우리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냐 아니면 우리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환경 위협. 이 말은 뭐냐면 비용과 편익을 통해서는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위협 자체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경제적 관점은 다른 관점들, 이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실존적이고 인간 자체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인간의 권리의 측면, 그렇죠? 윤리의 측면, 이런 것들과 무관한 거야. 맞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최근 이거와 관계된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 뭐야? 원전 정책이야. 원전 정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확률과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특정한 정책 자체를 결정할 때, 자, 이것이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혹은 성장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것이 인간의 복지, 복지라는 건 뭐야? 위험 가능성이 최소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훼손이라든가 인간이 지향해야 되는 안정된 삶, 그쵸? 행복한 삶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최소의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경제적 관점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의 파괴의 가능성이 있다는 논점이 달라. 한쪽에서는 가치를 추구한다면 한쪽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조건이 다르죠. 조건. 전제 조건이 달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텍스트를 보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의 의미가 뭐지? 의미 분석이 들어가야지.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은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험이 있을 때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보시면요. 뭔 말입니까?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 그런 위험의 확실성이라는 것 100% 위험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역으로 보면은 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100%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이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 5%밖에 안 되면 나머지 95%의 안정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특정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것은 통계의 문제이지 5%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치의 훼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가 다릅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자,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이후 맨 마지막 줄에 사전 예방 원칙은 유럽 환경 및 공공보건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거는 뭡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그렇죠? 경제적 논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정치, 사회적 논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경제적 관점 하나만으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Right? 근데 경제적 관점 누가 합니까? 당연히 기업이 하겠지.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업은 이윤이잖아. 자기들의 이윤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이윤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설령 비도덕적일지라도, 말을 잘못했어. 이윤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도덕적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이 갖고 있는 가치를 훼손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실수할 수 있지. 왜? 비용이니까. 논술 문제 이런 거 많았습니다. 예전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초창기에 그 부품은 기억나지 않는데 특정한 부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폭발되는 사건들이 꽤 있었어. 근데 포드 자동차가 그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빨리 교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그 사고로 죽어. 그런데 300명이 죽는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100억 넘지 않나? 300억이라고 하자. 300억. 그런데
그 포드 자동차에서 나타난 연료 순환기기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돈은 예를 들어 1,000억이야. 자, 그러면 300명이 죽었을 때의 300명의 죽음에 대한 대가로 300억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그러한 포드 자동차의 그 자동차 생산 공정 자체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게 1,000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로 본다는 거야.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거야. 논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맥락.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유럽과 달리 위험 분석이라는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미국 위험 분석 밑줄 치세요. 이거 당연히 뭡니까? 경제적 관점이야. 두 가지가 뭐가 달라?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거야.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가치라고 했죠. 논문 정치 발언, 국제적 사법 소송, 지속적으로 사전 예방 원칙 비판. 당연하죠. 자기들의 이익을 훼손하니까 그러겠지. 위험 분석 지지자들은 사전 예방 원칙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 과학에 기반한 위험 관리 원칙. 얘네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행동 경제학이나 인지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대중매체에 자주 보도될수록 위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 이것도 예전에 동국대학교에 나왔던 문제. 최악의 시나리오. 위험 분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중의 심리, 한마디로 사전 예방 정책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반과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왜? 그거 지향하는 가치가 당연히 주관적이죠. 인간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이걸 어떻게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 거야? 접근 방식이 달라. 또한 자, 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위험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원칙은 규제를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이 낮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자, 위험 분석자들은 사전 예방 원칙이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규제라는 말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무엇이 들어가 있어? 이익이 개입돼 있지.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더 나아가 두 번째 단락이 밑에 세 번째 줄이야. 새로운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만 주목하여 사전 예방 적용한다면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잠재적 혜택을 가로막게 된다. 한마디로 사전 예방 원칙이 지향하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건강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 자체, 즉 편익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계속 까대는 거지. 그죠? 이러한 사전 예방 원칙은 과다한 위험 회피 전략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마비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통구냐. 이런 맥락인 거야. 당연히 얘네들은 그러겠죠. 이건 보통 누구의 논리를 반영해 주는 거야? 기업의 논리를 반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어디 있죠? 그 가습기 사건. 그 경우도 마찬가지지. 걔네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서울대인가 교수들한테 그 문의를 했었고, 근데 문의를 했는데 그때의 돈을 받고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알고 문제가 있음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습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라고 하죠? 가습기 청결제인가? 이런 것이 인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뭐야? 인간의 생명 자체를 하나의 단순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마지막 단락. 사전 예방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사전 예방이 과학적 객관적 증거에 기반. 왜? 대중의 우려를 심리적 편향으로 보는 위험 분석 관점과 달리 사전 예방 원칙은 대중 참여로 확장된 과학이다. 실제로 유전자 변형 식품 도입과 관련하여 호주에도 그렇죠. 유전자 변형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이게 방금 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죠. 과학의 이 사전 예방 원칙은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죠. 과학조차도 현대의 과학은 뭐라고 합니까? 복잡성의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 과학의 한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으로 극복되죠. 그치? 그러면 당연히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과학 자체를 절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반박의 논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거기 보시면 제15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전 예방 원칙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사전 예방 원칙 지지자들은
인간 생명에 대한 관련된 위협에 대해서 효율성이 아니라 윤리. 당연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여기에서 과학이 다루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과학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뭐야?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윤리. 즉, 가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치? 이걸 우리가 뭐래? 시차적 관점. 시차가 보는 게 달라.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2신문가에서 사전 예방 원칙과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라는 것, 한쪽은 가치를 지향한다. 러프하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고 예방에 포커스라면 한쪽에서는 이것을 경제적 논리, 그 다음에 과학의 절대성, 그리고 경제적 논리와 과학의 절대성의 합의 범주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의 확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정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지향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두 가지의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지. 접근법이 달라. 단순화시키면 이익이냐 가치냐. 인간의 가치냐 아니면 경제적 가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제2신문 나번 봅니다. 자, 일단은 제2신문가에서 일단 공통점은 있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제거하느냐 혹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러므로 위험 자체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위험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인식하지만 이 인식한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 맞습니까? 그럼 제2신문 나도 동일하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볼까? Risk society is a society. 위험 사회라는 거. 이 울리시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 이게 2017년 거였죠. 그렇죠. 내가 이때 야,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자꾸 무슨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가 나오는데 위험사회 그리고 또 뭐였죠? 감시사회. 감시와 통제. 위험사회, 감시사회. 그치? 하나가 더 있었는데 위험사회, 감시사회. 그래서 야 2018년이죠. 그래서 2018년이 된 거야. 17년에 이걸 감시사회 나왔지, 위험사회 나왔지. 야 올해는 아무래도 그러면 피로사회. 응? 사회 시리즈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이 피로사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요거 한번 읽어보는 게 어때? 라고 2018년에 얘기했었는데 18년에 이게 나왔죠. 피로사회 그게 바로 노동과 소외의 문제. 이 문제. 그래서 그때 영어 제1신문이 난도가 좀 있었어. 칼 막스의 경제 철학 서고 거기에 나왔던 estrangement. 그때 영어 요 단어 많이 몰랐죠, 학생들이. 요 문제였거든. 여기 2017년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많이 붙었어야지. 그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안한 게 있긴 있죠. 볼까? 자, 그래서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increasingly 끊임없이 우리는 고도화된 기술의 전위, 그렇죠? 기술의 발전의 도상에 있어.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뭔 말입니까? 바로 이 고도화된 기술 사회에서 아무도 우리는 그런 고도화된 기술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대충만 알고 있지 이 안에 나와 있는 특정한 기술, AI 같은 거, 기술적 맥락을 우리가 알 수 없죠. Understand and which generate a diversity of a possible future. 바로 그런데 그런 고도화된 기술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렇죠? 기술 때문에 미래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modern world, 그 다음에 이건 잘못된 in이 아니라 a modern world is marked. 무엇으로 규정되냐면 what I call manufactured risk.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진 위험이야. 당연히 과학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우연적 위험이 아니라, 그렇지?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건 기술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을 manufactured risk라고 하는 거야. manufactured risk is created. 이거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냐면 progression. 진보 때문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progre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니까 바로 기술 사회의 발전 때문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실제 수업이니까 조금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제시문이 대입이든 편입이든 간에 나오게 되면은 이걸 꼼꼼하게 번역하듯이 볼 필요 없어. 어휘만 갖고 와도 돼. 어휘만 갖고 와서. 왜? 우리는 국문 제시문도 꼼꼼하게 다 내용을 하나씩 보지 않고 핵심적 어휘를 갖고 오잖아. 갖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비교할 때 핵심적 어휘를 갖고 와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하잖아. 어휘 중심의 포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refer to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리틀이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한, 즉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이라는 건 이전에 그런 게 없었죠. 왜? 그런 과학과 기술이 없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과학 기술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사전 예방 원칙이 아닌 위험 분석과 같아. 과학 기술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그런 확률에서 우리는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we often don't really know what the risk. 우리는 그 위험이 뭔지를 몰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calculate them.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지도 몰라. 그쵸? 그 probability table. 그쵸? 우리는 그 확률표, 통계표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포착할지 몰라. 부정확하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래서 Risk Society라고 하는 것은 looked at positivity가 아니라 positively네요.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is one in which,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은 expansion of choice. 우리가 선택의 가능성이 있지. 이제 now obviously 이제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층과 수입에 따라 달라. 근데 위에를 보면 뭡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계표, 확률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이 calculate. 그쵸? 이것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그 앞에 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과학 때문에 위험도 증가했지만 그 과학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 어떤 선택의 가능성?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불임 여성의 치료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혼 후에 여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뭐와 관계됐다는 거야? 계층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나타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지. 그러나 그런 위험 자체를 대처하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 인간의 계급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야. 맞습니까? 계급과 계층에 따라 달라. 맨 마지막에 The Advent of Risk Society. 위험사회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암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Rethinking the Political Agenda. 정치적인 의제.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emergence of manufactured risk presume 뭘 우리가 예상해야 되냐면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예상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reorientation of values and strategies. 뭔 말입니까? 바로 위험사회의 출현이라는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한 reorientation, 재정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전략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다르게 해야 돼. relevant to pursuing them.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there is no risk which can ever be described without reference to a value. 이 말이 뭐야?
가치라는 걸 언급하지 않고 가치라는 걸 언급하지 않고 설명될 수 있는 위험은 없다. 뭐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제이시먼 가는 위험 분석과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원칙이 있죠. 여기에서 사전 예방 원칙이 지향하는 건 가치야. 근데 위험 분석이 지향하는 거는 바로 거기도 가치겠지. 경제적 논리니까. 그래서 제이시먼 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건 뭘 의미해? 여기에서는 위험 자체는 우리가 특정한 아젠다를 결정할 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일단은 제이시먼 가에 나와 있는 가치 자체가 사전 예방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가치인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가치가 위험 분석에 기반을 둔 가치인지 아직은 몰라. 좀 더 봐야죠. When there is a clash of different types of risk. 여기에선 different type of risk. 위험의 다양한 위험이 충돌할 때 뭡니까? 가치가 충돌할 때겠지. There is a clash of values. 가치가 충돌합니다. And directly political setup question. 그치?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충돌도 있어. 이 뭔 말이야? 이 말은. 결국은 제이시먼 가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이냐 아니면 위험 분석이냐에 대한 두 가지의 대립적 개념이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국가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야. 맞습니까? 이 제이시먼 가하고 나. 네, 그럼 사전 예방 원칙, 위험 분석, 위험 사회의 공통점 뭐야? 위험이라는 건 뭐와 관계를 갖고 있어? 위험은 가치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선택이라는 건 곧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거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현대사회에서의 아젠다가 뭐냐에 따라 달라. 맞습니까? 그러면 제이시먼 나는 위에 걸 포괄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제이시먼 나는 가에 있는 두 가지 걸 포괄하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중간에 보면 여기에 리스크 소사이어티에서 위험 사회에서 그죠? 현대사회의 위험이라는 건 우연적인 거야. 그건 제이시먼 가의 위험 분석과 같아.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건 과학이 불안정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위험이 놓일 수가 있어는 방금 전에 했던 위험 분석과 같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기술 논리로 풀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제이시먼 가의 뭐와 같은 거야? 사전 예방 원칙과 같은 거야. Right?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이 범주 가지고 나머지의 이제 구체적 추론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답원입니다. 다하고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시문 답원. 자, 다는 뭡니까? 바로 이런 정책 결정할 때야. 괜히 나오지 않았겠죠. 아까 제시문 나의 맨 뒷부분이 뭡니까? 정치적 아젠다를 결정하는 것은 곧 누구의 역할이냐? 그렇죠. 정치의 역할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결정할 때 무엇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제시문다는 합리적 행위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오케이. 최선이 그럼 뭘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행위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종류. 이건 됐고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돼. 극대화 합리성은 모수적 합리성과 전략적 합리성.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설명이 나와 있죠. 전략적 합리성이란 타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상호관계성이 있어.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결정 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투석 귀향 때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건 됐고 반면 두 번째 단락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이 타인의 결정에 따라 변하지 않아. 네가 뭐라고 결정해도 나는 나만의 주체적이고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어라 보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uncertain related 불확실해. 그 다음에 risk related가 있어. 위험과 연결된 상황, 즉 위험과 관련된 합리성의 경우에 행위자가 가능한 여러 상황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확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불확실이야.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risk related가 되겠죠. 맞아?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는 자, 제시문 라번을 보면 되겠지. 그죠? 라번을 봅시다. 제시문 라번을 보면은 거기에 2010년도 4월 14일 세계 항공사들은 일대 혼란에 겪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위험이죠. 위험입니다. 돈처럼 화산지로 승객이 안전. 자, 한쪽에서 승객이 안전이야. 이게 뭡니까? 인간의 생명과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가치가 될 거야. 유럽을 지나가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그죠? 취소되었다라는 건 일단 이 취소 결정은 뭐 때문입니까? 당연히 전략적 합리성이야. 서로가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에 따라 상당히 많은 여객들이 관광지에 갇히게 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화산재는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 암석부 쓰레기. 그래서 화산재가 항공기에 치명적인 이유는 화산재에 포함된 규설한 성분이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고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설은 1100도 넘는 온도에 녹는데 비행기 엔진은 이거보다 뜨거운 1400도의 온도, 뜨거운 열에 녹는 규설은 엔진 구석구석에 들어가 엔진 작동을 마비시킬 가능성. 밑줄 뭐예요? 확률입니다. 과학적 확률. 한쪽에서는 이런 과학적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확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아까 사전 예방 원칙과 그 다음에 위험 분석으로 봐야죠. 사람들이 잘못한 비행기를 탔을 때 확률이 낮다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은 모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은,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비시킬 가능성. 아까 얘기했죠. 확률입니다. 실제로 화산재 때문에 추락할 비행기는 거의 없다. 정확한 위험은 화산재의 밀도, 항공기나 항공기의 고도와 속도, 엔진, 레이더, 비행기술 등이 포함된 복잡한 방정식, 복잡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이에 따른 정확한 위협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대요. 여기는. 그럼 뭐야? uncertain related인가? 근데 좀 더 보면 위험에 대한 확정적 과학적 증거 없는 상황에서 화산 폭발이 유럽 국가 사전 예방 원칙 입각해 비행기 금지시켰다. 오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컨설팅 회사가 들어오죠. 비행 금지가 3일간 지속될 경우 최대 10억 달러. 뭡니까? 손실을 계산하는 거야. 이 손실 계산이라는 건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항공사들은 비과학적 사전 예방 결정을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일부 항공사들도 4월 17일부터 직접 테스트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risk related가 자기가 위협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고 여전히 기상학자들은 바람의 속도나 방향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경고했다. 4월 18일부터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부분적 항공운항 재개. 자, 항공운항 재개라고 되어 있죠. 누가? 독일 일부 국가가.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국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결정 때문이야? 국가는 전략적 결정이야. 맨 앞에 비행을 금지시킨 것도 전략적 결정이죠. 비행을 다시 시작한 것도 전략적 결정이지. 왜냐하면은 비행 자체가 갖고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개했을 때의 국민의 생명,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런 걸 고려했겠고. 근데 여기에서 항공사는 자기네들의 철저하게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판단을 했겠지. 그럼 어떤 판단이 됩니까? 이거는 모수적 합리성인데 모수적 합리성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uncertain related인가 혹은 risk related인가 이걸로 결정하면 돼. 이걸 판단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문제 2-2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라에 등장하는 행위자는 크게 나누어 국가와 항공사의 의사결정이 제시문 다에 소개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 2-1번은 앞에 얘기했던 즉 제시문 가의 사전 예방 원칙인가 아니면은 뭐였지? 사전 예방 원칙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었죠. 이건 눈에 정확히 들어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분석의 과정에서의 추론이죠. 추론의 엄밀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자,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 당시 합격자의 답안이 있기 때문에 합격자의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분석하고 요번 주는 여러분들은 이 1번, 2-1번, 2-2번 문제를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어디 갔어? 여러분들 잠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 거 평가하고 특히나 오늘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핵심적 내용들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